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개코 Versatile Text Embeddings Distilled from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4년 이진영님을 중심으로 하여 구글 딥마인드에서 작성된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텍스트 인코더들 중에서도 최근에 텍스트 인코더들이 훈련되는 방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텍스트 인코더 트렌드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후에 데이터 생성 방법론과 훈련 방법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텍스트 인코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코 논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LLM을 이용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학습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쿼리가 있고 쿼리에 대한 파지티브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 다큐멘트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컨트래스티브 러닝 학습 방법론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라 함은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STS, 리트리버와 같이 인코더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인코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다르게 다양한 태스크에 적절한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되고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가 그럼 버트와 같은 프리트레인드 인코더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들의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한 로스 펑션을 구성했다기보다는 프리트레인을 잘 시킬 수 있는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들은 조금 더 각각의 태스크에 적합한 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태틱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태스크, 도메인, 모달리티에서 LLM 등을 이용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매뉴얼 크리에이션과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LLM으로 제로샷 혹은 퓨샷 프롬프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LLM API 방식과의 비교를 해보자면 세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생성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휴먼 레이블러에 비해서 저렴하고 속도 또한 빠르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도메인이나 데이터 특성에 맞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LM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 정제를 하다 보니 결국에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정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LLM API와 비교를 해보면 컴퓨트 코스트가 매우 낮은 비교적 작은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 해볼 수 있고 덕분에 인퍼런스 속도 또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LLM API를 이용을 할 경우 컨트롤이 매우 힘들고 정제 작업 그 API가 생성한 문장에 대한 정제에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모델을 훈련시키는 LLM으로 생성된 신테틱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우 어, 컨트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LLM들이 급속도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롬프트의 기술이 또한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의 데이터,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성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LLM들을 훈련시키는 인스트럭션 튜닝 등의 퀘스천 앤서링 포맷의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태스크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결국에는 리트리버, 클래시피케이션, 레그, STS 등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LLM이 생성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살펴보자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때 2단계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는 만약에 저희의 소스 데이터가 존재하고 소스 데이터로부터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 LLM은 이와 같이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복수의 생성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생성문들 모두가 보시다시피 원하는 형태의 생성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원하는 형태의 생성문들만 필터링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동일 LLM으로 다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도 실제로 학습에 적절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 인코더다 보니까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코더 모델이 수행하는 태스크들이
대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코더들 기반의 태스크들은 모두 컨트라스티브 러닝 포맷으로 일정 수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에서 말씀드리고자 있는 One Embedder Any Task라는 논문에서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하나의 임베딩 모델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포맷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뉴스 요약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뉴스 제목, 포지티브를 뉴스 본문, 네거티브를 다른 뉴스의 본문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팩트 체킹의 경우에도 쿼리를 질문, 포지티브를 근거 문서, 네거티브를 타 질문의 근거 문서로 이용을 한다는 식으로 전환을 하면 결국에 사실 기존까지는 인코더를 이용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로스 펑션이나 모델 구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포맷으로 모두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나온 것이 MTAB이라고 하는 벤치마크인데요. 범용 텍스트 인코더 모델 평가를 위해서 58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8개의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112개의 언어에 대해서 포괄적인 태스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는 모델이 산출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의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아래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리랭킹, STS, 서머라이제이션과 같은 태스크들에 대한 평가를 모두 모델이 산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모델 변화 없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로지스틱 리그레서를 학습시킨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레이블과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MTab의 등장 이후에 결국에 텍스트 인코더 하나를 이용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도록 최근에 모델들이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씩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기반의 텍스트 인코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근 LLM 티백과 같은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논문들이 타겟팅하는 것은 7B 정도의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매시브 커퍼스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라마와 같은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라마와 같은 모델이 뽑아주는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이미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라마와 같은 모델을 인코더로서의 전환을 위한 인코더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론들이 제한되고 있고 크게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적용하고 컨트라스트 러닝이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러닝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성능을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크게 구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 결국 라지 인코더 모델, 저희가 흔히 사용을 했던 로버타나 버트의 밀리언 스케일 모델보다 훨씬 큰 빌리언 스케일의 매우 높은 성능을 가진 인코더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 그때의 비용이 비교적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Tech 벤치마크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탑5 모델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다 1.5 빌리언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논문들이 모두 어떤 모델을 베이스로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퀸2 7 빌리언과 같이 매우 큰 디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라지 인코더 모델을 스크립트부터 구성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이미 산출되어 있는 라지 디코더 모델을 이용을 한다면 라지 디코더 모델의 성능이 계속 라마 1, 2, 3, 3.1, 3.2로 오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라지 인코더의 성능도 개선할 수 있는 프리런치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스트럭션 베이스 리트리버가 또 다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쿼리를 입력을 할 때 단순한 쿼리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인스트럭션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쿼리 자체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요청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큐먼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다큐먼트가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implementing batch normalization in Python이라는 쿼리에 대해서도 실제 파이썬 임플레멘테이션을 원하는 경우, 혹은 이것과 유사한 퀘스천을 원하는 경우, 아니면 직접적인 자연어 앤서를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산출되어야 하는, 즉 리트리브 되어야 하는 다큐멘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에 쿼리 외에도 유저의 인텐트를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쿼리라 하더라도 태스크에 따라서 다른 인스트럭션이 사용이 되어야 하고 이를
프롬프트와 쿼리를 쿼리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서 M4NC 로스로 학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2023년 즈음부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데이터셋별로 개별적인 인스트럭션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별 인스트럭션 구성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키피디아,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아규먼트 웹사이트, 사이언티픽 페이퍼와 같은 어떤 문서를 리트리브 해올지에 대한 도메인, 그리고 그 도메인에서부터 가지고 온 문서를 어떤 식으로 향후에 써먹을지에 대한 인텐트,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오는 리트리브 되는 문서의 유닛, 즉 이게 파라그래프일지 리스폰스일지 아니면 단순한 센텐스일지에 대한 정보들만 넣어준다 하더라도 성능이 개선되는 것들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트리버 활용 방안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기존의 LLM들이 활용되던 흐름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원래는 각각의 생성 태스크에 맞게 튜닝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와 모델이 구축되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LLM 하나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로샷, 퓨샷으로 활용이 되는 것처럼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리트리버도 도메인 유닛 인텐트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코퍼스를 통합 구축하고 단일 모델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리트리버에 대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정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엠텍과 비슷한 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나 도메인, 태스크, 데이터셋의 형태 자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LLM의 인스트럭션 튜닝과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학습 데이터셋들을 통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각각의 태스크를 구별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스크별로 별도의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모델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인식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의 데이터 제너레이션 메소드가 기존의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뽑는 태스크들의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자면 리트리벌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쿼리랑 포지티브의 샘플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쿼리는 사용자의 실제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다큐멘트가 검색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문서 풀 중에서도 실제 관련 문서여야 되는데, 조금 더 하드한 컨스트레인을 걸어보자면, 타 문서 대비, 즉 검색 대상 문서들 중에서도 관련도가 제일 높은 문서여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포지티브 다큐멘트라고 매핑이 되어 있는 다큐멘트보다 학습에 쓰이지 않은 검색 대상 문서의 유사도가 훨씬 높은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학습의 악영향 혹은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해 보면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를 확보하고 문서 중에서 일부 문서를 샘플링해서 각 문서별 쿼리를 작성하는 역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해당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쿼리가 작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생성 요청을 하고 싶은 태스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리트리버를 위한 태스크를 명시하고 쿼리, 포지티브 다큐멘트, 하드 네거티브 다큐멘트의 요소들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이 가지고 있을 쿼리 타입, 쿼리 랭스, 프라이어리티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삽입을 함으로써 데이터 자체를 아예 생성을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LLM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 작업들이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도 있고 프롬프팅을 하기 때문에 태스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GPT-4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서 사실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에서 다양성을 매우 높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코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요. 기존의 텍스트 인코더들이 이런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개코가 이를 어떻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녹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뷰부터 살펴보자면 컨트래스티브 러닝 학습 데이터 구축을 할 때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웹코퍼스 기반의 문서 생성과 LLM 기반의 필터링 2단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 학습을 위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할 때 세임타워 네거티브로 활용한다든가 태스크별 네거티브 샘플 선택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생성부터 살펴보면 게코가 생성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셋의 이름은 FRET, Fusion Prompt Retrieval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 FRET 데이터는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데이터 필터링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웹코퍼스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쿼리랑 태스크를 생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 필터링은 사전 학습된 리트리버와 LLM을 기반으로 다시 생성된 쿼리, 태스크, 다큐먼트 페어에 대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다큐먼트를 다시금 정제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렛의 데이터 생성 과정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 생성은 웹코퍼스에 있는 다큐멘트들 중에서 임의로 샘플링을 해오게 되고요. 이 웹코퍼스로 그라운딩을 시키는 이유는 위키피디아나 블로그, 뉴스 등과 같이 웹코퍼스 자체의 다양성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소스로서 웹코퍼스가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코퍼스로부터 그라운딩을 시켜서 프롬프트로서 이 코퍼스로부터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먼저 생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서라 하더라도 어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럴 태스크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어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킹 태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동일 문서라 하더라도 이제 태스크마다 쿼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생성된 태스크를 기반으로 다시 쿼리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태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고 태스크랑 쿼리에 따라서 동일한 다큐멘트라 하더라도 다른 특징을 가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데이터 필터링 작업이 이후에 수반되게 됩니다. 기존의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다큐멘트를 정제한다라고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서 생성된 데이터들 중에서도 이 생성된 쿼리에 대한 최적의 다큐먼트가 실은 데이터 생성에 사용했던 다큐먼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쿼리가 다큐먼트의 일부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웹코퍼스는 훨씬 더 넓은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포지티브 샘플을 찾고 또한 네거티브 샘플을 마이너하기 위해서 2단계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 방법론 자체는 사실 기존에 나왔던 안세 이후의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론과 비슷한데요. 우선 태스크랑 쿼리를 인풋으로 해서 프리트레인된 리트리버를 이용해 탑 K개, 여기 이 논문에서는 탑 20개의 다큐먼트를 리트리빙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트리브된 문서들에 대해서 LLM을 이용을 해서 리랭킹을 하게 되는데요. 리랭킹 방법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세지와 프롬프트를 넣어서 쿼리가 생성될 확률을 측정하는 방식인 QL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쿼리 패세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 쿼리랑 패세지가 포지티브 샘플인지 네거티브 샘플인지 혹은 렐러번트인지 일레번트인지에 대한 복합 생성 확률을 측정하는 RC 방식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 레이블 워드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라고 예시를 삽입하였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QL과 RC를 같이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것이 로버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 QL과 RC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태스크랑 쿼리에 대해서 전체 문서를 이용해서 다시 리트리브 해오면 탑 20개의 리트리브된 문서들이 존재하고 이를 LLM을 이용해서 리랭킹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문서인 1순위 문서와 가장 먼 문서인 20순위의 문서가 산출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관련성이 가장 높은 상위 첫 번째 문서를 포지티브 다큐멘트로 쓰고 이외 탑 K-1개의 다큐멘트를 하드 네거티브 다큐멘트의 후보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이후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큐멘트 마이닝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 심지어 LLM을 계속해서 인퍼런스에 사용을 함으로 비용이 높은데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전체 데이터 중에서 15%의 문서가 새로운 포지티브 다큐멘트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드 네거티브가 모든 페어에 대해서 생성이 되었다라는 두 점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큐멘트 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이 태스크와 쿼리를 생성했던 패세지가 마블에 있는 이터널이라는 시리즈에서 어떤 캐릭터가
인류가 아토믹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쿼리가 Who made the atomic bomb으로서 사실 이 쿼리랑 이 패세지 자체가 파지티브 페어라고 보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으로 다시 마이닝을 시켜봤을 때 나온 파지티브 샘플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그 아토믹 bom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실제 파지티브 샘플을 잘 마이닝한 걸 볼 수가 있고 네거티브 샘플 역시도 아토믹 밤 피폭자들이 뉴욕에서 전시를 했다라는 아주 하드 네거티브 샘플로서 적절한 다큐멘터리를 마이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개코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코의 학습 방법론은 사실 프리파인 튜닝, 그리고 에프렛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다음으로 개코라는 실제 모델을 학습하는 파인 튜닝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프리파인 튜닝으로서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 데이터셋인 QA 데이터셋, 그리고 웹 코퍼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QA는 당연하게도 퀘스천과 앤서 혹은 퀘스천과 다큐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웹 코퍼스 데이터라 함은 타이틀과 바디로 쿼리랑 다큐멘트를 구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2빌리언의 인코더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2빌리언의 모델이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는지 아니면은 디코더 온리 모델을 우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인코더 모델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습된 프리파인 튜닝된 모델을 에프렛 데이터 정제 시에 리트리버로 활용하고 개코의 초기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스 펑션은 기존의 인포엔시의 로스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2단계 학습은 결국 유니파이드 파인 튜닝 믹스처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을 하는데요. 2단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스크벨 데이터셋과 에프렛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때 태스크벨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 즉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리트리벌 등 기존의 QA 포맷이나 컨트래스티브 러닝 포맷이 아닌 데이터셋들도 활용을 해서 학습에 쓰고 있다라고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한 높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컨트래스티브 러닝 데이터셋들, QA나 에프렛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쿼리,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단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즉 쿼리랑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닌 데이터셋들은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쿼리를 임의의 데이터 샘플로 선정하고 포지티브는 쿼리랑 동일한 클래스를 가지는 타 샘플로 네거티브는 인배치 네거티브스나 아니면은 쿼리랑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샘플로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것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게 첫 번째 데이터 페어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데이터 페어고 이 두 페어가 하나의 배치 안에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쿼리에 대해서 음식이 너무 존맛탱이어는 당연히 동일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이고 음식이 진짜 맛이 없어요는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입니다. 하지만 이 쿼리가 아닌 다른 쿼리에 포지티브 페어인 음식 괜찮았어요는 1번 쿼리에 대한 포지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인베치 네거티브로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랑 음식 괜찮았어요는 동일한 포지티브 클래스, 즉 긍정 클래스일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배치마다 이 샘플 앞에 ID는 하고 ID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모델 입장에서 다른 샘플에 대한 네거티브는 시멘틱 정보로 보고 네거티브라고 분류하는 것보다는 아이디가 다르니 네거티브구나라고 분류하는 게 훨씬 쉬운 태스크이고 그게 더 명시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타 샘플에 대해 잘못된 학습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파이드 인코딩 포맷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셋이 태스크, 쿼리, 포지티브, 하드 네거티브 네 가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포매팅을 통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더 모델들이 수행하는 태스크들을 크게 시메트릭 태스크랑 어시메트릭 태스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그 비교하고자 하는 문장들이 비슷한 형태일 때를 시메트릭 태스크라고 하고요. 쿼리랑 패세지와 같이 리트리버 태스크들은
사실 입력되는 문장이 한쪽은 쿼리 문장들이고 질문 형태의 문장들, 한쪽은 패세지, 즉 일반적인 웹 문서라고 했을 때 이 두 문서의 특징이 다르므로 어시메트릭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으로 포매팅을 해주었고 또한 이 포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 가지 후보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시메트릭 태스크인 STS 태스크에서는 성능 변화가 거의 없는데 시메트릭 태스크인 바이얼 태스크에서는 성능 변화가 심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objective 펑션은 inference 로스의 변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변형이라고 하지만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배치 네거티브스를 쓰는 것은 타 쿼리의 포지티브 다큐멘트를 i번째 쿼리의 네거티브 샘플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same tower negative스라고 하는 것은 타 쿼리 자체를 네거티브 샘플로 쓰고 있습니다. 즉 아까 보신 예시처럼 두 가지의 샘플들이 하나의 배치에 있을 때 원래는 네거티브 페어를 원래 쿼리와 하드 네거티브 그리고 타 쿼리의 포지티브 샘플로 구성을 하는데 세임 타워 네거티브스는 다른 쿼리 자체를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함으로써 쿼리 간의 차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쿼리는 사실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들일 테니까 어떤 시메트릭한 정보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원래 일반적인 DPR 이후에 리트리버 모델들이 사용하는 하드 네거티브 사용법은 i번째 샘플에 대한 하드 네거티브는 j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코 같은 경우에는 i번째 샘플의 하드 네거티브는 i번째 샘플에서만 학습에 사용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학습 방법로는 마트로시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다양한 그래뉴얼리티를 이용해서 학습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모델이 생성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만약에 768차원일 때 768차원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로스로 학습을 하고 전체 차원 중에 256차원, 즉 초기 256차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마트로시카 임베딩이 가지는 장점은 768차원의 품질을 개선하기보다는 256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에도 768차원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리트리벌과 같이 수십만, 수백만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태스크들에서 저장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퍼런스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학습 트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실험과 분석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TEP 벤치마크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벤치마크 성능 측정 결과가 기존의 빌리언 스케일 모델들, 제 아래쪽 장표부터 보시면 빌리언 스케일 모델들 대비 높은 성능을 지키는 걸 알 수가 있고 레프레젠테이션 크기가 4000차원이 가깝고 혹은 넘는 모델들과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LLM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고 다양한 태스크를 고려한 로스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델이 뽑아내는 디멘션의 크기에 비해서 효율적인 모델 구조 혹은 모델 성능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768차원밖에 안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4096차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학습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768차원보다 훨씬 작은 256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만으로도 타 768차원 레프레젠테이션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밑에 보시는 제로샷이라고 하는 것은 개코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사실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모두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 제로샷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코에서는 생성된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는 제로샷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니 62점 정도가 나오고 사실 이 정도의 점수면 768차원을 가지는 모델들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제로샷임에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는 F라는 생성 데이터가 매우 고품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MTEP 전체 벤치마크 중에서도 집중해 볼 만한 점인 리트리버와 STS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트리버는 대표적인 어시메트릭 태스크라고 말씀드렸고 STS는 대표적인 시메트릭 태스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STS가 동일한 유형의 두 문장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태스크이고 리트리버는 타 유형의 두 문장, 즉 쿼리랑 패세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태스크라서 사실 태스크 유형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태스크를 함께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STS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 비해서 텍스트 임베딩에 비해 리트리버에선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쪽 성능이 올라가면 한쪽 성능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코 같은 경우에는 두 태스크 모두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로스 펑션을 조절을 하고 학습 데이터가 STS와 리트리버와 같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계속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드 네거티브 다큐멘트를 어떻게 샘플링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면 어, 파지티브 다큐멘트를 선정하는 방식부터 보자면 원래 데이터를 생성할 때 썼던 시드 다큐멘트를 썼을 때 그리고 다시 다큐멘트 마이닝을 해서 첫 번째 다큐멘트를 썼을 때의 성능 변화를 보시면 IR과 STS 모두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능 개선폭이 크지는 않지만 약 15%의 데이터 변화만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 개선이 된다는 점이 파지티브 다큐멘트 마이닝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드 네거티브를 고르는 방식에 대해서인데요. 하드 네거티브를 안 쓸 때, 그리고 탑 1이 아닌 19개 다큐멘트 중에서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탑 20의 다큐멘트를 썼을 때를 보시면 사실 탑 1이 아닌 다큐멘트 19개 중에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드 네거티브를 안 썼을 때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동 네거티브 샘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요. 안세 이후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하는 방법들 대부분이 너무 순위가 높은 샘플들은 사실 파지티브 샘플일 수 있으므로 하드 네거티브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탑 20 정도의 다큐멘트는 하드 네거티브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실제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예 다큐멘트 마이닝을 안 한 PC드와 논의 52.33, 82.66보다 약 1점 가까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실 공개 데이터셋인 MS 마르코에 대해서도 다큐멘트 마이닝을 적용을 했더니 IR 태스크에 대해서 훨씬 높아지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큐멘트 마이닝 방법론 자체가 매우 좋은 다큐멘트들을 잘 고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애플렛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 마이닝이 적용되면서 더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셋 품질 검증을 위해서 애플렛 데이터셋을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보고 그 네 가지 데이터 각각으로만 학습을 했을 때의 성능을 살펴보면 가장 집중을 해볼 만한 점은 센텐스 시밀러리티입니다. 센텐스 시밀러리티가 사실 STS 태스크와 유사한 시메트릭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센텐스 시밀러리티로 학습한 모델은 STS 성능은 매우 높지만 반대로 어시메트릭 태스크인 리트리버에서 성능이 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let 데이터가 그러면 실제 태스크들의 특성을 잘 반영한 상태로 학습이 될 수 있겠구나, 만들어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데이터셋 샘플링과 관련해서 전체 4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300K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을 때 데이터셋의 비율에 맞게 샘플링을 했을 때의 성능과 유니폼하게 샘플링했을 때 거의 큰 차이 없는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포맷 정보를 제외한 유니파이드 포맷을 아예 제거한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가장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모델이 태스크 정보를 통해서 각 태스크의 적절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산출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인데요. 보시게 되면 NLI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을 때 리트리버의 성능은 다소 감소하지만 STS에서 성능이 증가하는 다시 한번 시메트릭 태스크와 애시메트릭 태스크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추가가 됐을 때 확실히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텍스트 인코더,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할 때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서머라이제이션까지 각각의 태스크 특성을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스 펑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포맷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필터링 기법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LLM을 이용해서 다큐멘트 필터링을 할 때 이 QL과 RC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앙상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앙상블한 이유가 이 장표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라마 모델을 리랭킹하도록 훈련시켰던 랭크라마 방법론과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단순 프롬프팅하고 비교를 해도 QL이나 RC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 단순 프롬프팅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확연히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들이 그러한데요. 그런데 어, 앙상블, RRF라고 하는 앙상블 방법론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이용을 하는 방법론이겠죠, 랭크에. 랭크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FE라고 하는 태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태스크들에서 모두 리랭킹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랭크라마보다도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고품질의 네거티브랑 파지티브 샘플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랭킹의 성능이 높아야 하는데, 강건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QL과 RC 방법론을 앙상블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에 최근 텍스트 인코더의 트렌드가 LLM을 이용해서 인코더 어댑테이션 트레이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때 학습 데이터로서 웹코퍼스를 이용한 라지 스케일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LLM을 이용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론들 역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 모두에서 개코 논문은 통합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FRAC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웹코퍼스 기반으로 쿼리랑 태스크를 생성해서 다양성을 높이고 리트리버와 LLM을 이용해서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다큐멘트를 마이닝함으로써 조금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개코라는 모델을 학습할 때도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 태스크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로스 펑션을 반영하고자 하면서 인프루언시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너럴 텍스트 인코더 목적에 맞게 포매팅을 통해서 태스크 정보를 삽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코라는 논문에 대한 리뷰를 했던 서울대학교 DSB 연구실의 김재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